아빠들의 재미난 수업 아재 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창재입니다. 2022년 가을 시즌 아재 클래스는 9월부터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3회에 걸쳐 중년이 행복해지는 심리학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중년이 정말 괜찮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던가요? 새롭고도 성숙한 출발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년의 특징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 그리고 베품의 덕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행복한 중년을 위해 펼쳐주실 이야기 궁금하시죠? 네, 한성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좀 중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는 좀 이론에 좀 치우쳤다고 하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중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썼던 그 시가 인터넷에서 상당히 한때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아빠는 왜라는 시인데요. 지금도 그 시는 아빠는 왜를 찾으면 인터넷에서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거를 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 시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특히 이 시를 본 많은 그 아버지들이 많이 좌절을 하고 이거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런 식의 대접을 내가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나는 지금까지 헛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참 저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아버지는 왜 있다고 답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또 막상 답을 못해요. 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아버지들 본인도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나는 이 집에 내가 왜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되게 고심고심하다가 이 많이 나오는 대답이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대답이라든가 또는 뭐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뭐 내가 있으니까 네가 세상에 나왔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리고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않냐 이거는 굉장히 그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는 아주 이거 하면 안 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벌어다 주니까는 그걸 가지고 내 존재 이유를 자녀들에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돈을 안 벌어다 줄 때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 벌어다 주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럼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왜 필요한 존재일까? 내가 집에서 해야 될 나의 역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또 우리 그 아내들이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뭐로 될 수 있을까?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중년이 되면서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여성화가 돼가고 여성들은 남성화가 돼간다. 이게 이제 그 중년을 겪으면서 남녀가 이제 변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남자는 중년을 거치면서 여성화 돼가고 여성들은 중년을 거치면서 남성화가 돼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를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인간, 우리 삶 자체가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이런 변화가 우리 이 인간에게는 일어나는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벌어지는 그 현상을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나 여자애나 거의 유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면 오히려 여자애들이 훨씬 더 활발하고 좀 키도 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들을 두고 있는 그 어머니들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애가 이 여학생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좀 주눅이 들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걱정들을 할 정도로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크게 차이가 없이 성장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청소년기가 이제 맞으면서 크게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이제 여자애들은 어머니가 되는 준비를 하고 남자는 아버지가 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제2차 성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2차 성징이라는 게 어머니는 이제 여학생들은 어머니가 되고 남학생들은 아버지가 되는 이제 이런 변화를 겪는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역할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 먹을거리를 만들어 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요.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집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이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는 건데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이제 이거 한다는 거는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를 거의 본성적으로 어머니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이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이걸 해왔기 때문에요. 근데 아버지들은 집에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집안이 될 수 있게끔 이 먹을 거를 만들어 오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들이 집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집안을 할 수 있는 이걸 갖고 오시면 집안에서는 거의 이 자녀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항상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있는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남자나 여자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컸고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가정을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정을 자녀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집이 이제 자녀가 떠난 빈 둥지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지낼 이유가 없이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된다라고 느끼는 건데 사실은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양성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양성적으로 된다는 게 얘기하면 아버지들도 정서적이 돼가고 또 그 어머니들도 논리적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제는 가정 밖에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의 아버지들이 이 여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도 나한테 덤비고
부인도 젊었을 때는 집안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줬는데 이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체력적으로도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 이미 우리 가족들은, 부인과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가 들어오게 되면 불편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화목하게 과일도 깎아 먹으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인사하고 각각 자기 방으로 흩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아버지들은 나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힘들게 사람들과 경쟁하고 또 내가 참기 어려운 모욕을 들어가면서도 내가 가족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 참고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가족들은 이제 내가 없는 상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중년의 그 아버지들이 상당히 삶에 대해서 억울하고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님들 어떠신가요? 제가 좀 정확하게 짚었나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때가 또 한 번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또 하나의 굉장히 소중한 변화를 겪는 시기가 바로 이 우리가 소위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되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중년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시기인데, 이제는 내 스스로를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예를 들면 뭐 남편 이러한 거라기보다는 원래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시기가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일단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 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내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이러한 그걸 하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누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이제 중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준비를 하는 시기가 이 중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족이 의미가 없느냐 하는 거가 아니고요. 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인으로부터 또는 자녀들로부터 당신 그동안에 참 수고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 자녀들로부터는 아버지 참 우리들을 위해서 너무나 그동안 애써주셨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아버지도 이제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지만 내가 이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이제 이런 되는 거죠. 한 번은 부부간에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제 부부가 저랑 같이 부부 상담을 이제 했었는데요. 서로 이제 제 앞에서도 막 상대에 대한 이제 비방을 심하게 했어요. 한참 이제 그 비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부군 되시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부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딱 한마디가 뭐냐? 그랬더니 의외로 중년의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부인에게 듣고 싶대요. 막 그냥 당신이 뭐 어떻고 막 서로 갈등을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그 얘기를 한번 해줘라. 그 얘기를 그렇게 남편이 듣고 싶어 한다니 당신 수고했다 하는 얘기 한번 해주라. 그랬더니 부인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동안 수고했다는 건 날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막 사정을 했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한번 듣고 싶다니까 한번 해주자.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건성으로 당신
수고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진심보다는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얘기 듣고 당신 눈물을 우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하고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당신 우는 거 오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사실은 20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그래?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해줄게. 이번엔 좀 진심으로. 그러면서 당신은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했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덧붙였어요. 고마워, 이렇게.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선 막 그냥 이 눈물을 흘리는데 부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울더니 굉장히 고마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상담을 우리가 마무리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이 중년이 됐을 때 이 부부간에 또는 가족끼리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우리들에게 짧은 요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핵심을 알려줬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하고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소위 심정 대화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심정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화에는 크게 보면 사리 대화하고 이제 심정 대화라는 걸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리 대화는 이건 언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없을 때 이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거, 이게 이제 사리 대화가 되는 거고요. 심정 대화는 우리들의 감정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 대화는 소위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는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대화고요. 심정 대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음을 하는 대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 그 아버지들은 이 사리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사는 이 아버지들의 삶이라는 게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고 하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 교류를 하기보다는 이 머리로 계획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막 이런데 이게 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 그 감정적인 이거를 자꾸 우리가 여성적인 거다, 그리고 여성적인 거는 약한 거다, 그러니까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운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자는 일생 3번밖에 안 우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남자애들이 울면 좀 예를 들면 전에는 부모들이, 야, 너는 사내 녀석이 무슨 그 여자애처럼 자꾸 이렇게 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 창피를 이게 주면서 남자는 그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을 이렇게 시켜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은 내리누르고 이제는 이 그 남성적인 사리 대화, 머리로 하는 논리적인 대화를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년이 돼서 여성화돼 간다는 건 다시 이 마음에 관계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족들하고 이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중년인데, 그동안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고 또 그거는 여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거를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그러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이 쑥스러워하고 남성답지 못하다 하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지금 배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중년이 돼서
우리가 원래 한 인간답게, 그러니까 중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여성답고 남성답다는 걸 초월해서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야죠.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뭘 의미해요? 머리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죠. 머리와 마음이. 근데 이 한국의 남성들은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 마음은 이거는 여성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남자들은 이 머리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지금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에 보면, 나는 내 남편하고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이 있나요? 내 남편하고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 남편하고는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있나요, 없나요? 마음이 잘 통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거는 이제는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를 맺는 거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중년을 아주 잘 보내면서 이제는 정말 나의 원래 나를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성은 여성화돼 가고 여성은 남성화돼 간다는 게, 남성들이 자연적으로 이제는 정서적인 측면의 표현을 하게끔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도저히 여성화돼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여성들도 이 논리적이고 이런 거를 좀 억제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걸 하다가 중년이 되면 이제는 나도 내 주장을 피고 논리적이고 밖에 나가서 나의 삶을 살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는 여성적 남성적 하는 사람의 반쪽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다시 합쳐져 가지고 이성적인 거가 동시에 정서적인 게 동시에 같이 하는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이게 그 중년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주고받는 훈련을 이 아버지들이 중년이 되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사리 대화를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심정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나는 당신한테 수고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게 심정 대화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언뜻 보면은 그 나이가 든 남자가 부인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얘기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심정 대화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거를 이제부터 하시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 거죠. 내가 이제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 이제 그 염려가 되고 우울한데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더 마음이 더 아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때 되게 이럴 경우에 남자들이 그 부인에게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럴 경우에 내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자존심도 확 상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됐는데 부인은 갑자기 자꾸 교회를 가자 그래. 그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이제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 갈 기분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갖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는 부인에게 나는 안 간다고 하는 그 이유를 대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때 이 심정 대화를 한다고 하면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 남자가 정말 지금 필요로 한 내용은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주는 게 심정 대화다 이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를 들면 부인이 교회를 갑시다. 당신이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부인도 당신 열심히 당신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우냐. 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남편도 많이 그 위로를 받았겠죠. 또 동시에 남편도 지금 자기 기분이 어떤 건가를 부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냥 교회를 가자라고 막무가내로 부인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부인도 남편의 마음을 또는 남편도 이 부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본의 아니게 이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같은 교회 성도님들 집에 이제 부모 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럴 때 또 이 믿음 좋으신 분이 와가지고 왜 울어 지금? 어머니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늘은 기쁜 날이야.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위로가 되시던가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그 본의 아니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서 슬픈 분에게는 그분이 하늘나라 갔으니까 기쁜 날이야. 이거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짜증나죠.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서 너 지금 얼마나 힘드냐. 너 너무나 마음이 슬프겠다.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게 먼저 중요하지. 오늘 지금 어머니 하늘나라 가신 기쁜 날이야. 이거는 전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런데 본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게 실수를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에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를 못 해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내 기분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굉장히 지금 우울하다. 나 지금 굉장히 너무나 자존심 상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가끔 가다가 중년의 남성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이 회사 다니다가 실직을 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집에 얘기 안 한 분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내냐? 그럼 아침에 회사 가는 것처럼 나갔다가 일자리가 있는지 좀 알아보다가 그냥 공원에서 이제 시간 지내다 저녁 때 퇴근한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 왜 가족들한테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 하는 얘기가 내가 실직했다는 거를 어떻게 가족들한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럼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가족들에게 언젠가는 알려지게 되면 그때 진짜 가족들이 우습게 볼 거 아니겠어요? 이 실직한 거 플러스 그동안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게 이게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때 사실 이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직장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내가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희들 보기에 좀 창피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걱정이 된다. 이게 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얘기를 못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정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 근데 이거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강한 척을 해야 그나마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중년 아버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사실은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이런 회사 사정 때문에 내가 지금 실직이 돼서 나도 사실은 굉장히 창피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보기에 면목도 없고 앞으로 우리 집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헤쳐나가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평소에도 아빠가 그 회사에서 잘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때 이제 되게 나오는 게 아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직장을 찾아본다든가
또는 부인으로부터 당신 그동안 그 일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어, 고마워. 이제 이렇게 된 김에 잠깐 쉬었다가 좀 당신도 좀 잘 추스리고 다시 이제 건강도 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게 되면 훨씬 더 이 마음에 그 이 큰 힘을 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본 적이 없이 남자는 굉장히 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고 또 그걸 내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약한 면을 보여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아들이 이제 그 힘들어한다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이 아버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야, 남자는 힘든 건 이겨내가야 돼. 너 이런 식으로 나약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한 가정을 끌고 나가겠냐? 힘내. 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거를 갖다가 위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심정 대화를 할 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 나름대로 지금 성적도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걱정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성적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 굉장히 걱정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같이 한번 또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그 마음을 받아주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훨씬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정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심정 대화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대화라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고, 대화는 오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차례가 되면 나도 얘기하고 이렇게 오는 말, 가는 말이 있을 텐데, 대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백하고 다른 거는, 독백은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화는 이 심정 대화는 너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지 심정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 대화라고 하는 특징은 지식이나 정보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지식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리 대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어가 항상 나가 됩니다. 나.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그거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 항상 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듣고 말하기가 되는데, 이 사리 대화에서는 그래서 이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저 사람이 필요로 한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중요한데, 이 심정 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듣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너가 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너. 그래서 항상 이 대화를 할 때는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이구나 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듣기죠. 그래서 이제 듣기의 기본이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게 이제 듣기가 되는데, 이 듣기만 하고 그러면 나는 내 거를 얘기 안 하느냐? 나도 해야죠. 그럴 때 이제 말하기가 되는데, 이 심정 대화의 말하기는 주어가 이번에는 뭐가 돼야 되느냐면 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게 그 심정 대화의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이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리 대화하고 다른 거는 너 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게 나의 말하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상대하고 얘기할 때 너의 말하기, 너는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그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개 경우에 우리 그 아버지들은 이 말하기만, 이 사리 대화만 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전하려고만 하는데 강하지, 이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그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답지 못하다는 거고, 우리 지금 현재 중년이 된 분들이 그 자기네 아버지하고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는 그냥 저쪽에 어려운 상태로 그냥 계신 분이고, 내가 그나마 내 마음을 좀 얘기할 때는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가 중년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지내보고 싶고, 나도 이제는 나의 정서를 좀 드러내고 싶을 때가 돼서 얘기하면, 아빠가 왜 이래? 어디 아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피드백이 오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걸 내가 이제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부인께서도 같이 듣는다고 하신다면, 지금 이 내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게 되면 훨씬 부부 간의 대화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고, 이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년에 이 그 살아온 삶의 변화를 겪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또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집에서 몰라준다. 그래서 내가 참 섭섭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꼭 여쭤봅니다. 그 부인에게 얘기해 보셨나요? 그럼 또 별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부인에게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내 감정은 그냥 내가 해결해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부인도 남편과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중년이 돼서 잘못하게 되면 부부가 있기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타성에 의해서 그냥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중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우리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데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 머리로 하는 대화보다 마음으로 하는 대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 그게 중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자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옛날 같았으면은 아버지가 무슨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뭐 야단치시고 이런 식의 관계를 주로 맺었는데,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 어려운 거를 얘기했을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있어서 좋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아버지는 아주 집에서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아빠가 있어서 좋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이런 만약에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그 자녀도 힘이 나고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느냐 안 벌어오느냐하고 하등의 관계없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건 나이가 계속 아버지가 들었어도 나는 계속 어려운 일이 있고 위로받을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아버지로부터 그 마음을 위로받고 공감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 관계가 제일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그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막 이런 이 삶을 살다가 이제부터 중년이 되면 이제는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속에서 원했던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그 젊음을 잃어버리고 점차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뒷길로 물려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 해야 될 역할을 가정에서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못했던 나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이걸 할 수 있는 이러한 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우리 그 사회에서 제일 큰 제도가 교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년이 되면 교회를 통해서 상당히 자기의 원래의 나를 찾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원래는 성악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 음대를 가면 야, 남자가 무슨 음대를 가냐? 그거는 여성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취미로 하는 거고 너는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노래를 잘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 하시면 되지. 거기는 뭐 음대 안 나왔다고 그 못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원하면 그 안에서 이 훈련을 받고 그게 무슨 뭐 전문적인 그 성악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원래가 교육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정말로 많이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그 지쳐 있는 마음을 잘 헤아려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정말 그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걸 얼마나 원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게 원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주위에는 그거를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참 필요로 합니다. 나의 손길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년 이후의 삶은 그걸 하는 것으로 또다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정말로 우리가 더 바람직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내가 이제는 힘이 없고 신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 더 이상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정말 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좋은데 이 마음의 문제는 이거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퇴보하거나 쇠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좋은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대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능력이 훨씬 더 발휘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정말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번 듣기만 하면 다 외웠는데 요새는 이제 잘 외지지가 않는다. 이건 머리의 문제죠.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는 늙는 법이 없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내가 그거를 하려고 노력만 하면 이 마음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한 이걸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우리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젊었을 때 하던 이 사리대화하고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리대화 이게 이제 충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여기에 주어는 항상 나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사리대화라고 한다면 이 그 심정대화에서의 나는 이번에는 충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거를 전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중년에 다시 제2의 신혼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심정적으로 집을 떠나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되면 남는 게 이제 부부만 남으니까 다시 한번 제2의 신혼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녀들의 양육을 하는데 많은 우리가 에너지와 이런 걸 쏟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은 이제 자기 길을 찾아서 예를 들면 집을 떠나는 상황이 되면 이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그 부부만 남으니까 다시 제2의 신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잘 한번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이 중년의 부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있을 때 주로 하는 대화가 뭔가. 근데 이 아내와 남편하고 있을 때 이 두 부부의 대화가 계속 자녀들에 대한 대화를 한다면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부모의 역할에서도 못 벗어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정말 내가 중년 이후의 삶을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시기로 맞아들이려면 이제는 부부가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자녀 얘기를 하지 말고 부부 둘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집이 굉장히 그 뭡니까? 중년에 그걸 잘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고 너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년의 부부들은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의 많은 그 부부들, 특히 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결혼해가지고 밖에 보낸 애들한테 내 관심을, 걔네들 요새 잘 있대? 뭐 이제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게 바쁘면 뭐 그 자녀가 쟤네들도 뭐 어려우면 뭐 얘기하겠지. 그럴 때까지 내가 관심 없어도 되잖아요. 이제 그만큼 키워줬으면. 그러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배우자하고 있을 때 주로 하는 대화가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두 분이 다 같이 다닌다 그러면 이제는 자녀들하고 관계없이 정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좋은 점이 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건 아주 격조 높은 대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자녀 문제라든가 뭐 이 돈 벌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격조 높은 중년의 이제 부부 생활이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자꾸 이 그 몸에 신경을 자꾸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내가 그 이제 힘이 약했다, 뭐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자꾸 이제 그 건강을 생각하고 뭐 이상한 거 자꾸 먹고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몸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마음으로 변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는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영성으로 변해가야 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거쳐가는 게 발달의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에 이제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걸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성이죠. 영성. 그건 이제 정말 우리들의 깊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2, 3회 이후의 삶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얘기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우리 삶이라는 게요, 이 잘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중년에는 중년에 다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중년이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2, 30년 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흔들어 줘야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좀 마감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흔들림, 이걸 우리가 이제 위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청소년기 애들이 왜 갈등하냐면, 청소년 애들은 어린아이들의 삶에서부터 흔들어가지고 어른의 삶으로 가는 거고, 중년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부모로서의 내 삶의 모든 거를 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삶의 또 다른 이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걸 흔들어 돼야 된단 말이죠. 제가 전에 한 15년 정도 살던 집에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한다는 게 짐을 옮기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이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사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 버리는 거더라고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구석구석에 한 10년 동안 쓰지 않았던 뭔가가 그렇게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버릴까 말까 아내하고 이렇게 계속 이걸 하다가 우리가 어떤 큰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썼던 거는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는 정리하자.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쓴 거를 앞으로 우리가 쓸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짐이 단촐해지고 오히려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자주 쓸 수 있고 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짐을 옮기는 게 이사가 아니라 짐을 버리는 거구나. 그러면 훨씬 더 내가 단촐해지는데 이 청년 시대에 우리가 정리 안 하고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담아놓던 이거를 이제 이 중년이 되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줘야지. 한번 이사를 해야죠,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그 중년의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위기라고 하는 거는 그 위자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자지만 기자는 기회라는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그 위기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젊었을 때 거를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또 하나의 이 삶으로 넘어가는 기회다. 이게 중년인데 그걸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제는 머리로 살던 삶에서부터 마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특히 아버지들은 더더군다나 이 머리로 사는 삶으로 젊음을 지금 살아왔고 경쟁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으로 사는 시대,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하는 이러한 시대로 변해가는 거, 그게 중년을 잘 보내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부인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인도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젊었을 때는 뭐 토끼 같은 뭐 부인이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뭐로 변했네 이래가지고 무서워졌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성도 여성이라고 하는 삶으로 살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축하를 해줄 일이죠. 내가 비교적 정서적으로 되는 것도 바람직한 거고 이 내 아내가 이성적으로 되는 것도 바람직하고 대개 그 아버지들이 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 가족들하고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때가 되면 이 그 부인도 이제는 가정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이 부인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인도 그동안에 이 어머니로서 어머니 자녀들하고의 관계되는 요 부분을 집을 중심으로 하다가 자녀가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이해가 되면 이제는 집으로 들어오는 남자와 이제는 집을 떠나려는 아내가 서로 만나가지고 마음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걸 북돋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되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바람직한 중년의 이 모습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우리 자녀들도 또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그런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이러한 그 살아있는 교육을 또 우리가 해주는 것도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중년이 돼가지고 전에하고는 다르게 정서적이 돼가고 자꾸 눈물이 많이 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 TV 그 이제 드라마를 보면 부인이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남편이 있다가 그거 뭐 텔레비 보면서 그 울고 그래 저거 다 지금 다 그냥 그 가짜인데 이러다가 어느 날 남자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드라마보다 눈물이 주르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혹시라도 또 부인이 봤나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극히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돼간다는 얘기니까 야,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정서적으로 돼가네. 나도 이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다 나네. 이 당신이 젊었을 때 드라마 보고 울 때 그 마음을 이제야 내가 이해하겠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내가 약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집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게 많이 힘들단 말이죠.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이제 뭐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운다고 우는 남편을 보고 자꾸 핀잔을 주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그걸 축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당신도 이제야 그 지금까지는 눌러놨던 이 정서적인 면이 나오니까 이제 한 인간이 돼간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전에는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던 남편인데 이제는 일찍 집에 들어오면서 손에 뭐 과일이라도 좀 사오면 그걸 굉장히 반기면 되는데 이걸 갖다 당신 뭐 어디 아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왜 같이 놀자는 사람 없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그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좀 쑥스러운데 정말 이거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자들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집에 와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때가 되면 당연히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이제야 이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눌렀던 우리 삶의 또 다른 면이 이제야 다시 드러나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중년에 나타나는 그 변화를 사실은 우리는 그 청소년 때 이 변화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으로서 이게 축복해야 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중년이 이제는 내가 약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까지 젊었을 때 눌러뒀던 또 다른 나의 면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이거를 상당히 축하해 줘야 될 그러한 일이다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재 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앞에 계신 가족,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냉장고보다도 못한 그런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오늘 몇 가지 또 질문 사항들이 시청자분들로부터 왔거든요. 네, 질문을 좀 드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남편분께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질문입니다. 이번 추석에 아내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환갑이 가까워지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준비하고 신경 쓰는 게 피곤하다는 이유인데요. 저는 아내의 이런 변화가 당황스럽고 어머니와 여동생 보기가 민망합니다. 맏며느리로 시부모 모신 것도 아닌데 그동안 잘해오다가 이번 추석은 안 하겠다고 해서 집안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퇴직한 남편이라 아내가 반항하나 싶기도 하고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참 짜증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 이 남편분은 굉장히 정말 짜증도 나기도 하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퇴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아내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힘드니까 좀 밖에 나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실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나는 이 부군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짜증이 막 나는지를 사실은 좀 짐작이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질문한 내용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 부인이 이번에 밖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나도 이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맏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뭐 시부모 모시고 산 것도 아닌데 그거 1년에 한두 번 그거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안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거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부인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아 맞다, 내가 시부모 모시고 산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두어 번 하는 건데 생각을 잘못했네, 그거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잘 집에서 모실게,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부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번 음식 차려봐,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이제 이러면서 아마 얘기하다 보게 되면, 당신 지금 나한테 내가 퇴직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마 짜증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로 한번 해본다면, 부인이 음식을 차리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이 남편이 느낀 마음이 뭘까요? 내가 느낀 마음. 그러니까 머리로 왜 당신은 안 하는데, 당신이 무슨 시부모 모시고 산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지금 이건 사리 대화거든요. 내가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절대로 논리로는 우리가 상대방이 굴복이 안 됩니다. 억지로 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시부모에 대한 대접은 안 나오겠죠.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당신이 그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내 느낌이 뭔가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뭘까요? 그 느낌. 그 느낌이 뭘 것 같으세요? 질문에 나와야 하는데 민망한 느낌, 부모님 볼 낯이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럴 때 당신이 힘들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못 모신다고 갑자기 그러네, 내가 부모님을 모시기에 좀 많이 민망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거는 이제 심정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인도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남편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는 게 심정대화란 말이죠. 혹시 그러면서 예를 들면, 당신이 내가 퇴직한 다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퇴직을 해서 나를 좀 무시하나 하는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뭐 이제 이게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 부인이 아니야, 당신이 퇴직했다고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사실보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헤아리고 또 내 본인 마음을 얘기를 해. 내 마음을. 네. 내가 민망하다, 내가 당신이 퇴직해서 이러는 것처럼 생각이 됐을 때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이 감정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논리로 이거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을 하셨다면 아마 이 추석 달라졌을 것 같은데 내년 추석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마음이 좀 상한 남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내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다툼이 참 잦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못하고 섭섭하게 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들춰내는데 언제까지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빈정거리는 아내의 말투에 기분이 무척 상합니다. 요즘은 카톡만 주고받고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 되죠. 이 감정의 문제가 참 좀 신비스러운 게요.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지 그건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 말 한마디라는 게 천냥빚을 갚으려면 그게 이제 심정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아내와 대화를 자주 하지도 않지만 하게 되면 이제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요. 이 감정을 평소에 표현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그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 쌓여있던 게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갑자기 이제 크게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대화를 하는 거를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제 잘 좀 배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과거에 본인이 좀 잘못하고 이제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는데 이걸 10년, 20년 전 이야기를 부인이 자꾸 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부부는 이제 뭐 때문에 다퉜냐면 20년 전에 남편이 이제 했던 이 아내를 화나게 했던 일이고 아주 섭섭하게 했던 일인데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20년 전에 바람을 피웠는데 그 당시에 이 부인은 그 시어머니의 이 수발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거동을 잘 못하시고 누워서 계시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뭐 요양원이나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집에서 그걸 이제 모셨으니까 이 부인이 시어머니의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계신 분의 이제 수발을 다 들으면서 힘들었는데 그동안에 남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성이랑 지금 바람을 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게 쉽게 풀릴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배신감이라든가 그 남편에 대한 이 증오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그 남편의 답답함이 뭐였느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이 남편은 그 얘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느냐. 이제 이게 그 남편의 얘기고 이 부인은 나는 그게 2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일 같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이유가 남편이 건성으로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 사과를 하는 이 방식도 이걸 모르는데 내가 그냥 미안해 하는 거는 지금 자기 얘기만 하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잘못한 사람이 절대로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알아서 해야 돼. 용서해줘. 이제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왜 나를 용서 안 해주냐? 하고 또 이제 그게 오게 되는데 잘못을 사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서해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적으로 상대가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상대에게 용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 상대가 지금 이 부인의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내 화가 안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남편에서부터 진정으로 내가 사과를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사과를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인에게. 그러면서 내가 말로만 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이제 이렇게 되면 용서해달라는 것 자체가 더 짜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이 부인이 못 받아들이느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그때 이 바람핀 거는 미안해. 이거는 지금 누구의 마음만 있나요, 여기에는? 이 남편의 마음만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면
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그때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당신의 마음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이게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내가 미안해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날 용서해줘, 이게 아니고 그때 내가 그런 행동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요 당신의 마음까지도 요 자리를 끌고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당신이 그 어머니를 뒷수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는 걸 알고 당신이 얼마나 내가 밉고 절망스러웠을지 이제야 내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너무나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에 대한 요 상대의 마음을 사과하는 요 자리에 끌고 와서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너무나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지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이 남편이 이제는 아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게 무슨 그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하는 단초가 생기는데,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게 아직도 안 풀렸는데 혼자서 자꾸 미안해 용서해줘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과를 하려면 항상 이 상대의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버지들이 이제 이 그 중년이 넘어가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생각나는데, 지금은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를 별로, 자녀가 나하고 대화를 꺼리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내가 그때 잘못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전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때 너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네 마음이 어떻겠다라는 거를 내가 안다는 게 여기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을 때 너 정말 아버지한테 실망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네가 그때 미워했겠다.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내가 헤아려 보니까 정말 그때 너한테 참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아들이 이제야 아버지가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는데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 서로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과할 때 그 대목을 되게 빼놓고 내가 미안해? 뭐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보통 이 미안해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그거잖아요. 뭐가 미안해?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용서해달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그 용서하라고 하는 도덕적 의무감을 오히려 던지는 게 그렇죠. 되겠는데요. 그러면 또 분노할 더 수도 있고. 짜증나죠. 예, 그렇게 되겠는데요. 야, 참 귀한 이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는 일방적으로는 한쪽의 마음만 전달되면 안 되는 거죠. 이쪽 마음들을 끌고 와줘야죠, 내가. 근데 끌고 온다는 거는 그때 당신 얼마나 섭섭했겠냐, 그때 얼마나 당신 절망스러웠겠냐, 그때 얼마나 당신이 나를 미웠겠냐, 이게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걸,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년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경쟁과 또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그 사회 속에서의 가정을 돌보느라고 이제 뭐 투쟁을 하는 그런 역사들을 쭉 거쳐오면서 사리 대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도 이제 심정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또 종종 생길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이러한 대화의 태도는 꼭 피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혹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 싶어요. 대개 그 한국의 남성들이 이제 주로 배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중년이 되신 분들은 그 부모하고 특히 아버지하고 이런 그 심정 대화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다게 이제 아버지라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고 야단 꾸중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속으로 되게 나오는 게 엄부자모잖아요. 엄부. 아버지는 엄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게
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하고 좀 더 가까워졌는데 그게 안 돼서 섭섭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게 되면 나도 배운 게 그거밖에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안 그런데도 자녀들이나 부인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질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굉장히 답답할 텐데 그럼 사실 이게 내가 그걸 배우지 못해서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다가가지 못해서 좀 내가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내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렇게 빈정대니까 내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못하는 거를 또 이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부인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는 당신하고 대화하는 게 불편하니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나마 난데 내가 당신한테 대화를 안 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무시한단 말이죠. 당신이 사회생활을 알아?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뭐 나하고 지금 대화를 하자 그래? 이런 식으로 또 거기다가 이 핀잔까지 주고 이제 무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구나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 몰라 알아서 해. 알아서. 예를 들면 이 부인이 자녀 이제 키우는데 자녀도 이제 청소년이 되게 되면 이제 엄마한테 이제 좀 반항도 하고 이럴 때 엄마들도 그게 답답하니까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답답한 마음을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좀 나도 화가 좀 풀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아니 몰라 둘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그 대화에 끼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한국의 남성들이 훈련을 받아왔죠. 그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대화를 피하거나 이 빈정대거나 비난하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는 비난이나 빈정대거나 회피 같은 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그냥 그 얘기를 해본다면 그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임금님이 솔로몬인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이제 지혜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 지혜를 주셨다는 그 지혜가 원어로는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꾸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한국의 앞으로의 그 아버지나 남편들이 지식이 많은 거를 드러내기보다는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소리를 좀 듣는 이런 훈련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앞으로 한국의 가정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그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중년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또 성숙된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 실현이 아무리 실현이 된다 할지라도 가족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성공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간관계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가 가족 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아버지들, 가족과의 정서적인 소통과 헤아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한성열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